불안해하시는 게 제2의 IMF 외환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또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지어 외환 보유액이 우리는 세계 8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1997, 8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주요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우리한테 전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실물 경제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2022년에 신흥개도국들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사실 코로나19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듯이 신흥개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되고 장기화되면 그것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우리 금리 인상도 이제 둔화하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0.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뭐 정말 세계가 쓰러질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화되고 여러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0.5%포인트 또 올렸네? 또 다음 달에도 또 올리겠네? 뭐 이렇게 보잖아요. 둔감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둔감해집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백신 보급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이 감염도 되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 다른 선진국들은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회복세가 진전됐었는데 신흥개도국들도 이제야 그 극복의 시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신흥개도국들의 여러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여행산업. 근데 정말 완전히 리오프닝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벗는 움직임 혹은 백신 요건 같은 것도 없애서 자가격리 기간 아예 없애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니까 신흥개도국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신흥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로 넘어가서 한국 경제 좀 질문 드릴게. 최근에 그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막 미디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수출 둔화, 그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좀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네, 위험합니다. 일단 무역 적자 규모는 6개월 연속 적자이고요. 그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정말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자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적자 규모만 편성해 놓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195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크니까 이거는 무역 적자 규모가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 8월 적자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뭐 책임 있는 자께서 뭐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시적이다. 8월 한 달 일시적인 일이다. 이게 누적으로 보면 연간 누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달성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저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면하는 기간이 다시 나타날 거겠지만 그래서 누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거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외국인이 벌어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 적자가 나온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강달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쓰는 것인데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총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달러를 상대적으로 뭐 이게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방어할 만한 수단조차 더 줄어들고요. 그럼 외환보유액이 IMF가 진단하기로 뭐 GDP 대비 외환보유액 얼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 하에서 지금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적정하다라는 그 기준선을 미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나쁘게 평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네.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실제 경상수지가 적자다.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든다. 이것은 그만큼 기업 실적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잖아요. 다만 매년 4월에 반복되는 적자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매년 4월은 원래 적자입니다. 원래. 흑자일 때도 흑자폭이 정말 극단적으로 작은 흑자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상수지의 의미가 첫 번째 상품 수지, 무역 수지랑 유사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 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거고 무역 수지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관세 통과됐는지 여부예요. 관세청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세 매기는 절차가 있으면 이게 무역 수지상에 계상이 되고 이 경상수지는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상품의 수출입을 이제 결정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경상수지의 일부 구성이 상품수지, 그 다음이 서비스 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는 서비스 수지가 안 들어가요. 서비스 무역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R&D 뭐 지적재산권도 판매도 하고요. 우리도 사오기도 하고 뭐 운송 서비스, 법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굉장히 교육 서비스. 여행 서비스 포함해서 이게 다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적자라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본원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돈 번 거예요. 해외에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돈 벌어 오죠. 역시 우리 웅달님도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버들도 유튜브로도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해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어가면 광고비 적자. 가져가고 그럼 적자인 거죠. 그게 본원소득 수지인데 이 본원소득 수지 중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자 소득. 결국 투자자들의 소득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월에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그 배당 소득이 다 빠져나가는 기간이에요. 4월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름 흑자일 때라도 이 배당 소득 요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적자를 기록합니다. 매년 4월 재밌죠. 네. 근데 그 4월을 제외하고는 이 적자가 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리고 나름 외환 보유액이 있어서 강달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보세요. 강달러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야기됐다. 근데 이러면 강달러를 더 막을 수가 없다. 맞죠? 그러면 또 다른 경상수지 적자나 경상수지 규모 축소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한 위협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대응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그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경상수지 적자 부분도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누적으로는 당연히 흑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 자체가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통상 여건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지금 디램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잘 아는 해운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또 미국과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IRA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부 때문에 또 위협이고 그러니까 위협 투성이들이 많이 있는 조건하에서 경상수지도 적자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갖고 좀 대응할 책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내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수 경기는 네, 그거는 이미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면 제가 아마
그 지표가 나올 때 이렇게 웅달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그 지표가 나옵니다. 월말 월초에 항상 그게 기사화가 돼요.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생산, 투자, 소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트리플 딥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세계 수입량이 줄어든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아까 해운 물류비가 줄어든다 그러겠잖아요. 해운 물류비 단가가. 근데 원래 이 9월, 10월, 11월은요. 엄청난 성수기예요. 해운 산업에 있어서. 왜냐면 이 연말 연초 뭐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성수기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성수기 때 해운 물류비가 이렇게 급락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해운 물류 포럼 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위기 신호들인 거죠. 그런 국면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수입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그 세계 각각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만나는 모습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경제가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또 내수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좀 결합이 됐을 때 네. 제일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게 제2의 IMF 외환위기 네. 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정말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IMF 외환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조금 긍정적이고요. IMF 외환위기라는 그 제목, 외환위기라는 그 정의 자체가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는 거예요. 혹은 구제금융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웅달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웅달님이 갚으라고 하는데 상환기간이 지났어요. 나 근데 안 갚아? 배째? 이게 외환위기예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때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 그게 채무 불이행. 그게 네. 외환위기예요. 혹은 그런 상황이니 IMF야 나 좀 돈 좀 빌려다오. 여기 좀 갚아다오. 대신 일단 갚아다오. 대신 또 한 가지 약속할게. 나의 경제 정책이든 뭐든 나의 의사결정을 너네한테 이리 말게. 경제 주권이 뺏기는 거예요. 경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상화 될 때까지. 그게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까지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근데 위험 요인은 한 가지 있는 거죠. 직접 오지 않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IMF 외환위기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 그때는 순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이 많았어요. 빌려준 돈은 얼마 없었는데. 근데 외환위기 직후부터 우리는 채권국으로 돌아섰고 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결국 다른 나라가 회수할 때 우리도 회수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산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순 채권국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채무만 볼게요. 채권과 채무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채권이 많다. 오케이. 근데 채무만 성격을 보자면 채무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장기 외채냐 단기 외채냐. 근데 이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네. 근래 단기 외채 비중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그 단기 외채가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기 외채 비중이 이토록 낮을 수가 없겠다. 쉽게 말하면 IMF 외환위기 때 단기 외채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단기 외채 비중이 낮잖아요. 그때 수준으로 단기 외채 비중이 낮아요. 그래요. 네. 한번 해소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만기가 상환되는 그런 외채가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그런 외채가 상환될 기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지어 외환 보유액이 우리는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느냐? 그거 위기 상황 맞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9위였다가 8위로 올라섰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는데도 우리나라 9위에서 8위로 올라간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더 감소한 거예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네. 쓰인 거예요. 네. 그런 걸 직접 개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1997, 8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주요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우리한테 전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신흥국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 기업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걸 수 있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수출해요. 어떤 특정 용기 수출 많이 하거든요. 용기를 어떤 특정 신흥국에게 수출합니다. 근데 그 자금을 못 받아요, 만약에. 그럼 그 기업은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고리가 우리한테까지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연결되고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고 취약해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되고 자금 더 유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가능성 그 자체는 좀 납득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네. 다행이고요. 네.